영상으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한 주간의 언론 보도 분석하고 비평하는 와치독 감시견 시간입니다. 정상근 전 미디어오늘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알파고 신하 외신 기자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여러 매체에서 뭐 해마다 아니면은 그때 뭐 신뢰도 조사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네네. 신뢰도 조사, 영향력 조사 막 이런 거 많이 하는데. 최근에 시사인이 발표를 했어요. 언론 매체 신뢰도 조사를 했는데 가장 신뢰하는 언론 매체로 유튜브가 1위를 네. 차지했다는 뉴스를 좀 들었습니다. 시사인이 벌써 14년째 이걸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우선 그 전에 유튜브가 신뢰하는 언론 매체로 1위를 차지한 거 알파 기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나올 줄 알았어요.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유튜브에서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채널들이 있을 뿐이지 네. 유튜브라는 그 자체를 그 플랫폼을 가지고 봤을 때는 결론적으로는 그나마 건강한 뉴스를 접하기에는 제일 간편한 플랫폼이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유튜브를 오직 영상으로 보시면 안 돼요. 네. 예를 들면 이제 가짜 뉴스들도 있겠지만 어떤 뉴스 자체가 올바르다면 그걸로 매칭이 된 또 다른 영상들이 거기에다가 뜨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진짜 좀 약간 진지하게 유튜브를 쓸 줄 아는 사람은 정확한 뉴스를 접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고 댓글이란 자체가 있잖아요. 네. 댓글에 댓글이 달리고 거기서 논쟁들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네. 유튜브를 좀 약간 정신 있게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단어를 써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유튜브를 진짜 잘 사용하면 뭐 국제 뉴스라든가 경제라든가 아니면 정치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효율적인 유튜브의 검색 기능을 이용을 하면 네. 전 세계의 다양한 뉴스를 내가 보고자 하는 것들을 빠르고 네. 신속하게 또 비교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다. 네.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하자면 예. 트위터나 다른 SNS과 다르게 같은 자기 사상끼리의 사람들이 이렇게 물집하는 거 아니고 그 옆에다가 관련된 영상들 뜰 때는 그렇죠. 반대의 영상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를 들면 극보수라면 옆에서 극진보 영상을 많이 떠요. 아, 그래요? 예, 보게 저는 돼요. 계속 일관되게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아직 그거는 이제 어떻게 쓰냐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저한테는 항상 극단적인 영상 항상 나와요. 한 문제의 양극의 영상을 항상 뜨니까 네. 저는 좀 약간 어떤 사건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도움이 많이 됐다고 봅니다. 정상훈 기자는? 뭐 저도 사실 예상이 됐던 부분이긴 한 게 이게 왜냐면은 그 한 2, 3년 전 조사 결과부터 이제 유튜브가 등장을 하기 시작하더니 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2위까지 올랐었거든요. 그래서 네. 아마 한 2020년 조사에서는 1위 정도 오르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조사 결과 오른 것으로 나타났고 뭐 그 이전부터 쭉 보면은 이게 사실 이제 언론사 매체가 아니라 이 네이버나 이제 카카오 같은 다음 같은 그런 이제 플랫폼 사업자들이 그 신뢰도 조사에 좀 많이 상위권을 좀 차지한 그런 상황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유튜브나 뭐 네이버가 뭐 좋은 성적을 뭐 이전과 같이 거둘 것이다 좀 이런 생각들이 좀 있었죠. 그 과거에는 우리가 언론 방금도 보면은 가장 신뢰하는 언론 매체로 조사를 했는데 그러면 이제 언론사라고 우리가 그동안은 생각해 왔었는데 이제는 네. 언론 매체라고 해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플랫폼도 언론의 기능을 하는 역할로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유튜브는 불신 매체에서도 5위의 이름을 올렸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손상원 기자. 그러니까 뭐 많은 분들이 유튜브 정보가 완전하지 않다라는 거를 좀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알파고가 얘기했듯이 그냥 유튜브라는 플랫폼만 보면은 뭐 그거 자체는 뭐 큰 문제가 없는데 이제 문제는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뉴스들이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이제 뭐 유튜브가 뭐 시장 조사에서 뭐 신뢰도 1위에 오르긴 했습니다만 그 안에는 뭐 KBS 유튜브 채널도 있는 거고 뭐 SBS 유튜브 채널도 있는 거고 MBC 유튜브 채널도 있는 거고 또 여러 그럴 수 있겠군요. 예. 또 여러 언론사들이 이제 만드는 또 유튜브 채널도 있다 보니까 근데 그래서 이제 뭐 거기서 접하는 분들이 좀 많을 거예요. 근데 다만 그 유튜브가 이제 불신하는 매체에서도 올랐던 거는 아무래도 좀 그 뭐랄까요 가짜 뉴스를 기반으로 한 유튜브 방송도 일부 있는 것도 사실이고. 네. 또 편향적인 것들도 상당히 좀 많은 것도 부인할 수 없는 거니까. 그것뿐만 아니고 불신의 문제 또 다른 것도 있어. 우리는 잘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 네. 유튜브에서 이제 영상이나 아니면 뉴스 제작 과정을 봤을 때는 그 일반 방송 KBS랑 달라요. KBS는 지금 이제 작가들끼리 뭘 하고 다음에는 기자가 와서 보고 다음에는 PD님 와서 확인하고 너무나 까다로운
과정을 통해서 이제 결론적인 뉴스가 나와요. 근데 유튜브에서는 우리가 알고 존경하는 지식인이나 아니면 무슨 선생님들도 유튜브를 했을 때 그런 까다로운 과정을 안 발표다 보니까 한국 사회로부터 인정받은 지식인의 교수님들도 전문가들도 각자의 유튜브들을 운영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죠. 거기서 자기도 모르게 가짜 정보를 제공하기도 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집단의 채널이 아니고 개인의 채널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거기서 나와요. 알겠습니다. 불신하는 매체 보니까 1, 2위를 조선일보 그리고 TV조선 이렇게 뽑혔네요. 네, 뭐 큰 이변은 아닌 게 사실 거의 매년 이 조선일보 그리고 TV조선이 불신 매체 1, 2위에 계속 올라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조선일보가 지금 한국 사회에서 어떤 평가를 좀 받고 있는지 또 어떤 인식 속에 있는지 좀 잘 들여봤으면 좋겠는데 최근 또 조선일보 보도를 보면은 뭐 이런 것들은 뭐 크게 개의치 않는 그런 느낌도 있어요, 저는. 알파 기자는. 조선일보가 이런 점수를 땄던 이는 조선일보 전체가 아니고 아니면 조선 미디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방송국하고 신문사가 같이 들어갔기 때문에 전체가 아니고 그 미디어에서는 정치부 때문에 이러한 점수를 받았다고 봅니다. 특히나 정치부 쪽에 영향이 좀 크다. 왜냐하면 그 조선일보의 그 국제부라든가 조선일보의 이제 좀 약간 경제부의 기사들 보시면 거기 있는 기자들이 상당히 좀 약간 깊이 지재를 하고 기사를 진짜 잘 작성하고 진짜 국제적인 퀄리티 정도 기사들이 그쪽에서 나오긴 하지만 정치부에 나왔던 기사들이 그동안 논란을 일으키면서 어쩔 수 없이 나머지 기자들도 똑같은 동아리 안으로 평가를 받게 되었어요. 알겠습니다. 그 기상 언론사가 신뢰도에서 뭐 가장 안 좋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고 또 유튜브라는 동영상 사이트가 지금 신뢰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기성 언론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최근에 기성 언론사들에 대해서 못 믿겠다. 뭐 이런 뭐 의견들도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이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뭐 기존 언론사들과는 좀 성격이 좀 다르죠. 그러니까 뭐 조선일보, 뭐 KBS, 한겨레, MBC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유튜브 이렇게 한 줄에 세울 수 있는 성격은 아니고 그 유튜브는 이제 별개의 이제 플랫폼이죠. 그러니까 라디오, TV, 뭐 유튜브 이렇게 줄을 세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뉴스를 소비하는 패턴이 뭐 신문을 보다가 그다음에 뭐 TV 뉴스를 보다가 이제는 이제 포털이나 아니면 유튜브로 이제 많이들 옮겨갔는데 그 안에서 이제 콘텐츠 제공자로서 뭐 언론들도 다시 한번 좀 자기 정체성을 돌아봐야 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 어쨌든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또 뉴스를 소비하고 또 뉴스를 읽고 있는 상황인데 그 유튜브가 편향적이다라는 시선으로 접근을 하면은 뭐 이거는 좀 글쎄요, 뭐 감당할 수 없는 거고 그냥 언론은 그냥 언론대로 계속해서 뭐 진실을 탐구하는 또 이제 좀 이렇게 균형 잡히고 좀 그런 것들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거죠. 알파 기자 지금 마스크를 턱에 개고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입고 있었죠. 저도 죄송합니다. 계속 말하다 보니까 어디 갔지? 뭐 이게 턱에 있더라고요.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고요. 저는 뭐라고 해야 되나 방금 전에 정상도 선배의 말을 완전히 동의하면서 추가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제가 얼마 전에 아는 한 잡지사에 뉴스 잡지사에 이제 무슨 주니언 기념회사에 갔는데 거기 이제 그 잡지사 사장님이 이제 그날에 대해서 멘트를 쳐야 되잖아요. 첫 말이 이거였어요. 구독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1년 동안 우리는 중간층 오바들만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일단 그걸 좀 약간 길게 하고 다음엔 이제 연설을 했는데 기성 언론들은 일단은 진짜 아무것도 없이 인정하고 우리 진짜 쓸데없이 오바를 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간이 실수하게 돼 있는데 이거는 인간 실수 넘어가는 문제들도 많아요. 일단 그걸 인정하고 제대로 된 사과를 하고 새 출발했으면 좋겠어요. 안 그러면 밥그릇을 빼앗을 거예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사실 뭐 많은 언론사들이 지금 뭐 이렇게 온라인에 맞는 컨텐츠를 개발하기도 하고 또 유튜브에 맞는 컨텐츠를 뭐 여러 가지 개발해서 또 쓰고 있기도 하고 그중에 일부는 또 성공을 거둔 측면들도 있는데 사실 이 조직이 크고 방대할수록 아무래도 좀 온라인 무대로 이렇게 획 전환하기는 이게 쉽지 않은 거는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내부 구성원들의 이제 기존 플랫폼, 그러니까 뭐 TV나 신문에 대한 일종의 뭐 좀
이런 표현이 적당한지 모르겠지만 집착이라고 얘기를 하면 뭐 그런 것도 분명히 존재하는 사실인데 네. 그래도 이제 좀 변화는 좀 불가피한 상황이고 또 이 변화를 하려면은 지금 현재 이 그 뭐라 그럴까 이게 방송 관련 규제들이 지금 현재 그 온라인 시대에 좀 적절한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볼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뜻이죠? 그러니까 지금 뭐 방송 같은 경우에는 좀 여러 가지 좀 제약들이 많이 있죠. 그렇죠. 뭐 예. 뭐랄까요? 하여튼 지금 이제 넷플릭스에서 방영하는 그러니까 인기를 얻고 있는 뭐 드라마들과 이 공영 방송에서 뭐 방영되고 있는 드라마들을 비교하면은 좀 상당한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방송통신위원회 특히 KBS 같은 경우는 방송법에서 이 기준을 제어한 여러 가지 것들을 따라야 되고 네. 또 그에 잘못된 행위를 하게 되면 뭐 징계를 받거나 제재를 처벌을 받게 받거나 되죠. 제재를 받는 이런 경우가 분명히 존재를 하는데 이것 때문에 자유로운 어떤 제작을 하기가 쉽지 않은 환경이다라고 토로하는 분들도 계시죠. 예. 그러니까 뭐 자율성을 이렇게 방송들에게 더 주되 좀 이렇게 연령 구분이라든지 하여튼 이런 거를 좀 명확히 하는 방법들도 있는 거고 좀 다양한 좀 방송 규제들을 조금 뭐랄까요 좀 느슨하게 좀 이렇게 심의 규제들을 좀 풀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네. 또 하나는 이 언론들이 그 좀 유튜브나 이런 데 진출하면서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일종의 뭐 이제 그 팩트를 전달한다라면서 좀 너무 이제 고루하고 좀 지루한 방식으로 유지를 한다던가 아니면 좀 선명하지 않은 형태의 이 뉴스 전달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네. 이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좀 선명성이 짙은 그런 콘텐츠들이 좀 인기를 얻는데 그러니까 어떤 입장인지 자기들이 분명히 얘기를 하면서도 그것을 이제 진실에 기반하는 좀 그런 주장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지금 그 최근에도 그 뉴욕타임즈가 이 바이든 후보를 공식적으로 지지를 했는데 네. 그렇게 자신의 의견들은 충분히 밝히면서도 뭐 대신 이제 기사에는 뭐 어느 정도 이제 공정성이 느껴질 수 있게 좀 이렇게 대중들에게 접근하는 좀 그런 방식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너 이거 알아? 이거 기사에 나왔어. 뉴스에 나왔어. 그럼 그건 사실이었어요. 과거에는. 네네. 근데 최근에는 그렇지 않아요. 그거 기사에 나왔던데 그러면 거기 댓글이나 이런 거 보고 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확인하고 보도해라 뭐 이렇게 뭐 댓글에서 비난하는 경우도 꽤 많이 보게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기사를 생산하는 기자와 또 그 기사를 소비하는 소비자의 개념이 또 상당히 좀 예전과는 많이 바뀐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 또 다른 조사가 있었는데 한길 리서치라는 곳이 기자들을 상대로 신뢰도와 영향력을 조사를 했어요. 기자들을 상대로. 네. 그랬더니 신뢰도와 영향력 1위가 조선일보였다고 합니다. 앞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했던 것과는 상당히 좀 차이가 나는 조사 결과였는데 이거 왜 그렇다고 보세요? 방금 전에 제가 했던 설명이랑 똑같이 매칭이 되네요. 왜냐하면 기자들은 저도 기자이잖아요. 제 주변에 이제 조선일보를 좀 약간 성향이 안 맞는 기자 선배들이나 맞는데 우리끼리 얘기해서 다들 인정해요. 조선일보는 정치부만 빼면 국제부라든가 경제부라든가 그쪽 기사들은 너무 강력하게 잘 나온다. 예. 근데 이제 기자들만 그걸 알아요. 근데 이제 정치부에 나온 기사들로부터 나온 그 스캔들들 너무 크니까 대중에 비친 모습하고 이제 기자들한테 비친 모습이 다른 거죠. 네. 정상훈 기자는. 저는 뭐랄까 뭐 하여튼 조선일보가 뭐 정치부를 제외하고 기사가 다 괜찮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편이긴 한데 근데 어쨌거나 뭐 제 생각은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기자들과 좀 대중들의 인식이 좀 괴리가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기자들과 대중들의 괴리감이 크다. 그러니까 언론 매체 그리고 그 결과물이 이제 기사에서 이제 대중들이 이제 요구를 하는 것 뭐 대중들은 뭐 여러 가지 뭐 각자의 그 요구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뭐 그것과 이 그 기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뭐 이게 언론의 상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떤 뭐 특정한 사실을 놓고 이제 얘기를 했을 때 언론들은 이 권력에 대한 견제라는 것을 가장 중시 여기는 좀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근데 최근에 뭐 유튜브나 뭐 다른 언론 이제 그 플랫폼들을 통해서 당사자나 그러니까 뭐 당사자의 목소리가 나올 때 그 반론을 이제 반영하는 좀 그런 부분들이 좀 뒤늦고 좀 뭐라 그럴까요? 하여튼 좀 언론들이 한쪽으로 좀 그 권력에 대한 견제라는 이름으로 좀 한쪽으로 몰고 가는 좀 그런 성향들이 좀 몇 번 나타난 적이 있었는데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기자들은 뭐 당연히 언론 그 권력이니까 견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고 근데 대중들은 아니 그렇지 않은 측면도 있는데 왜 이것에 대해서는 얘기는 안 하냐라고 생각하는 측면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이제 기술적인 면을 봤었어요. 기술적인 면. 왜냐하면 저는 외신 기자 생활을 오래 했었을 때는
이제 무슨 사건 터지잖아요. 이거 뭐지 하고 제일 먼저 제가 찾아봤던 거 어디냐면 연합이에요. 왜냐면 통신사이기 때문에. 왜냐면 통신사 말투가 제일 좀 약간 부드럽고 쉽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근데 너무나 또 이렇게 쉬운데 이건 좀 약간 배경이 뭔지 뭐 했을 때는 다른 신문사들이 읽었을 때는 네. 이제 정치적인 거 아니고 일반 그런 좀 약간 이념 싸움이 없는 사건을 말씀드립니다. 그때 조선일보 기사가 저한테 제일 많이 도움을 됐어요. 그때 저도 알파고 기자 입장에서는 예, 그래서 나의 입장이 이거는 이제 정사등 선배님의 입장이 전혀 아닙니다. 저는 그런 기술적인 면 때문에 기자들로부터 좀 약간 평가를 받지 않았을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기존 언론 그러니까 유튜브라든가 앞서 말했던 포털 같은 경우에서 그쪽에서 뉴스를 소비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작 그쪽에는 기자가 한 명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런 그 경쟁들이 앞으로 이후에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뭐 플랫폼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뭐 과거에 이제 뭐 라디오를 듣던 분들이 뭐 신문도 보고 뭐 그다음에 TV로 옮겨가고 그것이 이제 포털로 넓어지고 이제는 이제 유튜브로 계속해서 이제 뉴스를 읽는 패턴들이 그렇게 변해가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예. 여기에 이제 컨텐츠를 제공하는 언론들이 거기에 맞춰서 이제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언론이 별도로 콘텐츠를 플랫폼을 만들 수는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근데 뭐 다만 뭐 그래도 불구하고 지금 많은 분들이 뭐 유튜브에서 좀 안 좋은 콘텐츠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 다른 이면에는 뭐 지금 뭐 언론이 이제 공정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유튜브에서도 별로 이렇게 좋은 콘텐츠가 없다라고 하면서도 유튜브를 많이 보시는 좀 그런 측면도 한편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게. 네, 그렇죠. 뭐 그렇다 보니까 뭐 뭐랄까 아까 좀 말씀드렸던 좀 언론이 좀 선명하게 자기 입장을 얘기를 하면서 그걸 대중들을 설득시키는 그런 작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파고 신하 씨 짧게 말씀해 주시죠. 짧게 기존에 있는 언론들 정신 차리지 않으면 다 백수 될 거예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다 백수 될 거다. 네. 알겠습니다. 짧고 굵었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자, 주간 미디어 비평 감시견 와치독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근 전 미디어오늘 기자 그리고 알파고 신하 씨 외신 기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질병관리청은 잠정 중단됐던 인플루엔자 국가 예방접종 지원 사업을 오늘 13일부터 만 13살에서 18살 이하를 대상으로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의과대학생들에게 의사 국가시험 기회를 주는 것은 국민 공감대 없이는 가능하지 않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재차 밝혔습니다. 의대생들이 직접 사과하면 추가 응시 기회를 주겠냐는 질의에 조건부 논의는 적절치 않다고 답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574돌 한글다리논을 으뜸글, 큰글이라는 뜻이 담긴 한글을 정신에는 우리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할 미래가 담겨 있다며 바로 선도국가의 꿈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3일 열리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사전투표 열기가 뜨겁습니다. 660만 명이 넘는 유권자가 조기 현장 투표와 우편 투표를 마쳤는데 이는 2016년 대선 앞둔 비슷한 시기 투표 인원보다 10배가 넘습니다. 지금까지 헤드라인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이어서 기상청의 강혜종 씨 연결합니다. 네, 먼저 미세먼지 정보입니다. 오늘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정상치 유지하겠고요. 오존 농도도 역시 양호한 수준입니다. 울산에 안타까운 대형 화재가 있었는데요. 이 지역에도 바람이 매우 강합니다. 진압에 어려움이 클 수밖에 없는데 현재 강풍특보 해당 지역인 경남 해안 지역 또 제주도 그리고 전남 남해안 쪽은 내일까지 바람이 매우 강하겠고요. 그 밖에 동해안과 서해안 쪽도 대부분